2002년 2월 경기도 수원입니다. 휴대전화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절이지요. 지금처럼 위치를 추적하거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 김서연 씨는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30 중반의 나이,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량 영업은 발로 뛰는 일이었고 그녀는 늘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대하던 사람이었지요. 고객 만나고 올게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인사였습니다. 점심쯤이면 돌아오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핸드백을 챙기고 차 키를 든 채 문을 나서는 뒷모습. 그 모습이 가족이 본 마지막 장면입니다. 해가 져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졌지요.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그제야 가족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늦은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나러 간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평범한 출근은 그렇게 비극의 시작이 되었지요. 2002년 2월의 어느 밤입니다. 김서연 씨의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반복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11시, 그리고 자정이 지났지요. 아내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고객을 만나고 온다던 사람이 이렇게 늦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졌고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상들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남편은 인근 병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시내 응급실 몇 곳에 문의했지만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환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없다는 말뿐이었지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남편은 경찰서를 직접 찾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당직 경찰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성인 실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려보라는 말이 돌아왔지요. 친구를 만났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부부 싸움은 없으셨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고 아내는 그런 식으로 연락을 끊을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2년 당시 성인 실종 신고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며칠 안에 스스로 돌아왔지요. 가출, 금전 문제, 개인적인 사정. 경찰이 보기에 이 사건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실종 신고는 형식적으로 접수됐습니다. 다음 날 다시 연락해달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날 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됐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서연 씨가 근무하던 자동차 영업소였습니다. 김서연 씨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 어디 편찮으신 건가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가족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김서연 씨는 무단 결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업 실적을 중요하게 여겼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지요. 전날 고객을 만나고 온다고 했던 그 말, 그 고객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영업소 동료들 역시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전날 김 씨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외근 일정도 공유된 것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영업소 게시판에 외근 일정을 남기거나 동료에게라도 한마디는 남깁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고객이 아니었을까? 동료의 말에 가족은 집 안에 있던 수첩과 다이어리를 모두 뒤졌습니다. 전화번호부, 메모지, 달력까지 살폈지만 그날 만나기로 한 고객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서연 씨는 분명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고객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족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아내는 절대 가출할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 사고나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시스템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은 우선순위가 낮았고,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수사가 쉽게 시작되지 않았죠. 담당 형사는 먼저 차량부터 물었습니다. 차량도 함께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번호판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의 현실은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CCTV가 깔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일부 주요 도로에만 카메라가 있었고, 해상도도 낮아 번호판 식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원 시내를 벗어났다면 차량 추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지국 추적 기술은 있었지만 정확도가 낮았고, 무엇보다 김서연 씨의 전화는 실종 당일부터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인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끈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경찰은 동선을 역추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 곳곳을 비추는 방범 카메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은행, 편의점, 일부 건물 입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김서연 씨가 집을 나선 뒤 어디로 향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일 김서연 씨 명의의 카드 사용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유소에서도 식당에서도 어디에서도 카드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사용했다면 추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목격자 수색도 시작됐습니다. 동네 주민들, 단골 가게 주인들에게 그날 아침 김서연 씨를 봤는지 물었습니다. 몇몇 이웃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혼자였는지 누군가와 함께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씨는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문제없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질 이유도 도망칠 이유도 없던 사람이었지요. 결국 수사는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기다려보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족에게 그 기다림은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김서연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서연 씨의 차량이 발견됐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장소는 수원이 아닌 안산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2002년 3월 중순입니다. 안산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 한 달 넘게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입니다. 신고자는 인근 상가 주인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로 출근하며 그 차량을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주차된 차량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동네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며칠씩 차를 세워두는 경우도 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차량은 그대로였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차는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앞유리에는 먼지가 눈에 띄게 쌓였고 와이퍼 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도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빠지며 차체가 미세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차체 곳곳에는 새의 배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도 저 차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산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차량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차량 명의자는 한 달 전 실종된 인물 김서연 씨였습니다. 안산경찰서는 즉시 수원경찰서로 연락했습니다. 수원에서 접수된 실종 사건과 이 차량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사 기록은 곧바로 연결됐습니다. 수원경찰서 수사팀은 즉시 안산으로 향했습니다. 김서연 씨의 가족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실종 이후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은 안산시 단원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이었습니다. 주택가 사이로 난 비교적 좁은 길이었고 차량 통행도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 골목 한쪽에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자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차량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합니다. 한 달 넘게 찾고 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탔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 안에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차는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남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차량 발견은 희망이자 공포였습니다. 단서를 찾았다는 희망과 최악의 상황을 암시하는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차량 주변 반경은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식반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감식반이 도착했습니다. 2002년 당시 과학수사는 지금처럼 정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감식 절차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차량 외부 상태였습니다. 차체 전체는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앞유리, 본네트, 지붕까지 장기간 방치됐다는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타이어는 반쯤 공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차체 곳곳에는 생활 오염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쌓인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눈에 띄는 파손은 없었습니다. 문이 찌그러진 곳도 없었고 유리창이 깨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번호판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사고 차량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감식반은 차량 주변의 바닥도 살폈습니다. 혹시 혈흔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아스팔트 틈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차량 내부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당기자 문은 그대로 열렸습니다. 한 달 동안 밀폐돼 있던 공기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차량 내부는 이상할 정도로 정돈돼 있었습니다. 난장판도 아니었고 몸싸움이 있었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김서연 씨의 체격에 맞게 조정돼 있었습니다. 핸들 각도도 그대로였습니다. 조수석과 뒷좌석 역시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식반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김서연 씨의 소지품 대부분이 차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수석 앞에는 검은색 가죽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보자마자 아내의 것임을 알아봤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지갑과 화장품, 손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와 현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차량 서랍에는 차량 등록증과 보험 서류가 정리돼 있었고 트렁크에는 세차 도구와 예비 타이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져간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감식반은 이 점을 가장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성이 외출하면서 핸드백과 지갑을 두고 떠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감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룸미러가 없습니다. 운전석 위에 있어야 할 룸미러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착 부위를 살펴보니 떼어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룸미러는 금전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입니다. 그걸 가져갈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차량은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지문 채취와 혈흔 반응 검사, 섬유 감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차량 내부 어디에서도 폭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흔도 없었고 결정적인 타인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수사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김서연 씨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량 발견은 수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개입한 범죄일 가능성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다음 단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발견된 지 며칠 후입니다. 김서연 씨의 남편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알리는 문자였습니다. 2002년 당시 모든 결제 내역이 실시간으로 문자로 오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에서는 고액 결제나 현금 서비스 이용 시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막 도입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남편의 카드는 그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문자를 본 남편은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150만 원. 2월 1 23시 47분. 안산동 ATM.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2월 1. 그날은 아내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김서연 씨는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즉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카드가 도난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게 아닙니다. 상담원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 15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안산시 동 ATM입니다. 현금 서비스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정확히 입력됐습니다. 혹시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카드는 지갑 안에 있었고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카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아내의 통장과 카드 내역을 모두 확인하기로 합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거래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당시 인터넷 뱅킹은 막 시작된 단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정리하거나 종이 명세서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통장을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최근 한 달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린트된 명세서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확인해 내려가던 중 남편은 손을 멈췄습니다. 또 하나의 이상한 거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월 1 23시 52분 김서연 씨 명의 신용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80만 원 인출. 불과 5분 전 남편의 카드에서 150만 원이 빠져나간 직후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밤, 같은 지역에서 두 장의 카드로 돈이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합계 23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두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카드였습니다. 아내의 핸드백은 안산에서 발견된 차량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도 카드도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사용됐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카드 없이도 현금 인출이 가능한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카드가 있어야 하고 비밀번호도 정확히 입력돼야 합니다. 그럼 카드가 복제됐을 가능성은요? 그 당시에도 카드 복제 범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까지 알아야 하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보안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쉽게 노출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명세서를 다시 확인하던 중 또 하나의 거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월 1일 다음 날 오전 9시 23분 김서연 씨 명의 현금카드에서 50만 원이 인출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뽑은 거래였습니다. 이틀에 걸쳐 총 3차례의 인출. 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거래들은 아내의 실종과 분명히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원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는 통장 명세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살펴봤습니다. 실종 당일 밤에 230만 원, 다음 날 아침에 50만 원이군요. 제 카드까지 합치면 총 430만 원입니다. 인출 장소는 모두 안산이고요. 형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안산은 김서연 씨의 차량이 발견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범인이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ATM의 정확한 위치와 거래 시각, 그리고 CCTV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2002년 당시 대부분의 ATM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화질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지만 사람의 윤곽과 동작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한 자료는 명확했습니다. 실종 당일 밤 안산시 단원구동 은행 ATM 밤 11시 47분과 11시 52분 두 번의 인출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23분 역시 같은 ATM이었습니다. 며칠 뒤 CCTV 영상이 경찰서로 전달됐습니다. 화면에는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마른 체형, 어두운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ATM 부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5분 뒤 같은 남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화면에는 전혀 다른 남성이 등장합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체격도 인상도 달랐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최소 2명 이상의 인물이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김서연 씨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손에 넣었을까요? 차량 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카드, 그리고 정확히 입력된 비밀번호. 그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김서연 씨는 이미 그들 손에 잡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돈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사건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이제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ATM 앞에 섰던 그 젊은 남자에게 말이죠. 2002년 3월 말입니다. 안산 시내 곳곳에 전단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유리문, 버스 정류장 게시판, 상가 건물 벽면입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한 남자의 얼굴이 눈에 띕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ATM, CCTV 화면에서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CCTV 기술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인상차기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중간 체격, 짧은 머리입니다. ATM 앞에 서서 카드를 넣는 장면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전단지 하단에는 수원경찰서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목격자나 본인은 즉시 연락해달라는 문구였습니다. 경찰은 전단지를 500장 넘게 인쇄해 안산 전역에 배포했습니다. 특히 ATM이 있는 상가 주변과 주택가, 유흥가를 중심으로 붙였습니다. 범인이 이 지역을 드나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단지가 붙은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본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을 본 기억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노래방에서 본 사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확실한 제보였습니다. 사진이 흐릿해 확신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제보 하나하나를 확인했지만 허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친구랑 좀 닮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요즘 부산에 있어요. 우리 동네 PC방 알바랑 비슷한데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유력한 제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단서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단지가 배포된 지 열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수원경찰서 민원실에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저인 것 같아서요. 민원 담당 경찰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단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수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 형사 2명이 내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남성은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의자에 앉은 그는 손을 계속 비비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형사는 신원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진수입니다. 나이는요? 27입니다. 주소는요? 안산시 단원고동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자 주소는 ATM이 있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건 없고요.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냅니다. 어떤 아르바이트입니까? 심부름 같은 거요. 배달도 하고 부탁받은 일 해주고 돈 받는 일입니다. 2002년 당시 이런 형태의 비공식 심부름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정식 계약 없이 현금으로 거래되는 일이 많았지요. 형사는 박진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계속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십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박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ATM에서 돈 뽑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제 돈은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누구 돈입니까? 모릅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습니다. 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박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월 초쯤이었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한테서요? 민영이라고 아는 형입니다. 본명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성도 모르고 그냥 민영이라고만 불렀습니다. 2002년 당시 유흥가나 비공식 노동시장에서는 이런 관계가 흔했습니다. 본명도 모른 채 일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 좀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카드로요. 네, 그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박진수는 그런 심부름이 드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지인에게 카드를 맡기는 경우가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모텔 앞이요. 그래서 갔습니까? 네. 아침 9시쯤 갔습니다. 박진수는 그곳에서 민영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마른 체격, 짧은 머리, 어두운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CCTV 속 첫 번째 남성과 묘사가 일치했습니다. 민영이 카드랑 메모지를 줬습니다. 메모지엔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비밀번호랑 뽑을 금액이요.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땐 그냥 친구 카드인 줄 알았습니다. 박진수는 카드와 메모지를 들고 근처 ATM으로 걸어갔습니다. 500m도 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ATM에 가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맞았습니까? 네, 정확히 맞았습니다. 5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박진수는 돈을 챙겨 다시 모텔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영은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건네주고 카드는 다시 돌려줬습니다. 심부름비는 받았습니까? 네, 5만 원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진수에게는 그날의 일은 그저 수많은 심부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민영을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락처는요. 번호는 있는데 지금은 꺼져 있습니다. 형사는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통신사 조회가 필요했습니다. 왜 이제야 경찰에 왔습니까? 무서웠습니다. 괜히 제가 범인으로 몰릴까 봐요. 그러다 전단지를 보고 실종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일에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박진수의 진술을 여러 각도에서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습니다. 프로파일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박진수는 범인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박진수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는 범인을 직접 본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영,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안산 유흥가를 드나들며 심부름꾼을 쓸 정도로 범행에 익숙한 인물. 그의 몽타주가 제작됐고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영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진수의 자진 출석은 수사팀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2002년 당시 수사 기법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DNA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요. 결국 수사는 사람의 말, 즉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형사의 경험과 감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 최 형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하며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온 인물이었지요. 그는 박진수를 처음 마주한 순간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감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뤄진 것은 박진수의 신원 조회였습니다. 범죄 경력과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습니다. 2002년 당시에도 전산화는 진행 중이었지만 종이 기록과 전산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전과 없음. 박진수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통 위반 딱지 몇 건이 전부였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주거지는 안산시 단원구 동 아파트였습니다. 3년째 같은 곳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업 기록은 정식 직장이 아닌 일용직 위주의 생계였습니다. 2002년 당시 한국 사회에는 이런 청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학업을 마친 뒤 비정규직과 일용직을 전전하며 공식 통계 밖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요. 경찰은 박진수의 주변 평판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네 상점, 자주 다니던 장소들을 찾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말썽 없는 청년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은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심부름을 와도
항상 인사를 잊지 않는 청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PC방 업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골이었지만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증언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범죄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심리 분석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 김 박사가 박진수를 면담했습니다. 면담은 조사실이 아닌 상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책상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김 박사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질문에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나쁜 일에 휘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돈을 자신이 인출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 감정에 주목했습니다. 연기된 죄책감이 아니라 실제 감정이었습니다. 민영이라는 인물에 대해 묻자 박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는 형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영은 유난히 급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말이 빨랐고 시계를 자주 봤으며 담배를 연달아 피웠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한 가지 절차를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였습니다. 박진수는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자신은 숨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폴리그래프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2002년 당시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참고 자료로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기본 질문과 핵심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김서연 씨 실종에 관여했는지 묻는 질문에 박진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카드가 실종자의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생리적 반응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거짓 반응 없음, 진술 신빙성 높음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최종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진수는 범행 가담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조직적 범죄에 이용당한 제3자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성격은 순진하고 단순하며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낮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심부름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왜 범인이 박진수를 선택했는지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이유, 심부름 경험, 의심이 적은 성격,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 모든 조건이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진수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범인을 직접 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박진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날의 장면을 최대한 자세히 떠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날씨, 장소, 냄새, 표정, 말투, 손의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복기했습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충혈된 눈, 거칠어진 피부,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 디테일이 쌓일수록 범인의 윤곽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텔 CCTV는 이미 덮어쓰기 된 상태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선불폰이었고 이미 해지돼 있었습니다. 유흥가 탐문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많았지만 확실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수사회의에서 박진수의 위치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범인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몽타주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수사는 어둠 속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박진수는 범인은 아니지만 범인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김서연 씨를 찾기 위한 유일한 실마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 감식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감식반원 한 명이 조수석 밑에서 작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수첩 있습니다. 검은색 양장 수첩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표지에는 자동차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영업사원들에게 나눠주는 업무용 수첩이었습니다. 감식반원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첩은 곧바로 비닐 증거 봉투에 담겼습니다. 이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팀으로 넘기죠. 수원경찰서 수사팀 담당 형사 최 형사는 증거 봉투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라텍스 장갑을 낀 뒤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앞쪽에는 김서연 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업소 전화번호, 본인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고객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2년 당시 영업사원들은 이렇게 수첩으로 고객을 관리했습니다. 스마트폰도 클라우드도 없던 시절이었지요. 모든 정보는 손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관심 차종, 상담 메모. 한 페이지에 한두 명씩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유심히 살폈습니다. 혹시 수상한 메모가 남아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1월을 지나 2월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김서연 씨가 실종된 바로 그달입니다. 2월 초엔 일정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승 약속, 계약 일정, 영업소 회의 기록,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업무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실종 당일이 적힌 페이지에서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날짜 옆에 작은 글씨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서수원, 전화국, 전화번호도, 시간도, 차종도 없었습니다. 이름과 장소뿐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동료에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이거 봐. 실종 당일 메모야.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고객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수사팀은 즉시 이준호라는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자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수십 명, 수원 거주자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연령대를 좁혀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리스트를 나눠 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씨 맞으십니까? 수원경찰서입니다. 대답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김서연 씨를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차량 상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차를 샀다고 했고, 어떤 이는 군 복무 중이었고, 어떤 이는 수원을 떠난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사팀은 이준호라는 이름을 쫓았습니다. 직접 찾아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씨와 명확히 연결되는 인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선은 또 다른 메모로 옮겨갔습니다. 서수원 전화국. 왜 전화국일까? 일반인이 전화국을 메모할 이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공중전화 아닐까요? 2002년엔 휴대전화가 보급되긴 했지만 공중전화도 여전히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없거나 통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에 말입니다. 경찰은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서연 씨 휴대전화에 통화 기록 조회였습니다. 며칠 후 통화 내역이 도착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통화 시각과 번호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형사는 실종 당일 기록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오전 중 두 차례의 미확인 번호 수신, 모두 공중전화였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그 이후로 통화 기록은 끊겼습니다. 그 시점부터 김서연 씨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공중전화 번호를 다시 통신사에 문의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수원 전화국 관할, 권성구의 한 버스 정류장 옆 공중전화였습니다. 수첩의 메모와 통화 기록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 버스 정류장 옆에 낡은 공중전화 박스가 서 있었습니다. 주변 상가를 탐문했지만 목격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은 뒤였고 공중전화는 누구나 쓰는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카메라는 각도가 닿지 않았고 영상은 이미 덮어쓰기 된 상태였습니다. 통화 내용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시각과 통화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요청, 두 번째 전화, 약속 확인. 그리고 김서연 씨는 그 약속을 믿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이준호를 추적했습니다. 이번엔 공중전화 인근 거주자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실제로 김서연 씨와 전화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점이 달랐습니다. 실종 당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실종 당일 공중전화로 전화한 이준호는 찾지 못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준호는 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범인은 흔한 이름을 사용해 추적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김서연 씨는 상대가 알려준 이름을 그대로 수첩에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첩은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는 차량 구매 고객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이름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믿은 순간부터 김서연 씨의 일상은 영영 멈춰버렸습니다. 2002년 3월 말입니다. 수사팀은 경찰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김서연 씨가 실종된 지 한 달 반, 그동안 모은 모든 단서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 한쪽에는 김서연 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흐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 최 형사가 마커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첫째, 차량입니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외부 파손 흔적은 없었고 내부도 비교적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혈흔도 없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단 하나, 룸미러만 제거돼 있었습니다. 차량 사진이 화이트보드에 붙었습니다. 둘째, 소지품입니다. 핸드백, 지갑, 신분증, 현금, 신용카드 모두 차량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업무 서류도 그대로였습니다. 셋째, 수첩입니다. 실종 당일 메모, 이준호, 그리고 서수원 전화국. 이제 통신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10시 33분, 그리고 11시 27분, 서수원 전화국 관할 공중전화에서 두 차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이후 통화 기록은 없습니다. 공중전화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수원시 권성구 주택가입니다. 목격자 없고 CCTV도 없습니다. 다음은 금융거래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숫자가 적혔습니다. 2월 1일 23시 47분 남편 카드 150만 원 인출.
2월 1일 23시 52분 김서연 카드 80만 원 인출. 2월 1일 09시 23분 김서연 카드 50만 원 인출. 총 280만 원입니다. 모두 안산 ATM에서 인출됐습니다. 이제 인물 정리였습니다. ATM CCTV 캡처를 바탕으로 한 몽타주 2장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민영으로 불리는 남성입니다. 30대 중반으로 추정되고 마른 체격입니다. 안산 유흥가를 드나든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인물, 박진수 27세입니다. 심부름꾼으로 이용됐습니다. 범행 가담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인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파견된 프로파일러 김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02년 당시 프로파일링은 한국에서 막 도입되기 시작한 수사 기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의 특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박사는 두꺼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슬라이드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첫 번째 특성, 면식범 가능성입니다. 범인은 김서연 씨와 어느 정도의 접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가 이어졌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리 숫자를 정확히 입력했습니다. 우연이나 추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 씨의 직업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차량 구매 상담이라는 미끼를 사용했습니다. 연락처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특성, 금전 목적입니다. 이 범행의 1차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실종 직후 곧바로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도주보다 현금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280만 원이라는 금액은 2002년 당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범인은 이 돈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특성, 도박 또는 사채 연관 가능성입니다. 이 금액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급하게 막아야 할 빚일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깡과 현금 서비스에 익숙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소비 패턴은 아닙니다. 안산 유흥가와의 연결 정황도 있습니다. 이 환경은 도박과 사채가 엮이기 쉬운 곳입니다. 네 번째 특성, 공범의 존재입니다. ATM 인출은 두 명이 나눠서 했습니다. 차량을 안산에 버린 뒤 범인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도보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차량 혹은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룸미러 제거 역시 혼자보다 여럿이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특성, 계획성과 즉흥성의 공존입니다. 공중전화 사용, 가명 사용, 심부름꾼 활용은 계획적입니다. 하지만 차량 주유를 하지 않았고 차를 불완전한 장소에 버렸습니다. 즉흥적 판단도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인은 계획은 했지만 숙련된 범죄자는 아닙니다. 이제 차량 동선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김서연 씨의 집, 서수원 약속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 그리고 안산 차량 발견 장소, 주행 거리 약 30km입니다. 차량 계기판 기록과 일치합니다. 중간 경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연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 이후부터 밤 11시 47분까지 약 11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김 씨를 제압하고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안산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룸미러의 의미도 다시 짚었습니다. 룸미러는 범인의 얼굴이 비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문이나 흔적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시신이 없는가입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장소에 있습니다. 둘째, 범인이 아니라 우연히 은폐를 도왔습니다. 셋째, 우리가 찾는 방향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인 프로필이 정리됐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성. 마른 체격, 안산 또는 수원 서부권 활동, 유흥업 관련 또는 무직, 극심한 금전 압박, 도박 또는 사채 가능성, 면식범 가능성 높음, 공범 1명 이상 추정.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형적인 금품 목적 납치 살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술합니다. 프로파일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범인은 아마추어입니다. 계획은 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신도 완벽히 숨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범인의 윤곽은 분명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씨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2년 4월입니다. 김서연 씨가 사라진 지 2달째. 수사팀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민형이라 불린 남성. 몽타주도 만들었고 수배령도 내렸습니다. 안산 유흥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담당 형사 최 형사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수배 제보 목록부터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민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수록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같거나 얼굴만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 2020년에 벌어졌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02년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당시 CCTV는 은행이나 대형 건물에만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씨가 집을 나선 뒤 어디로 향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수원 공중전화 근처에도 CCTV는 없었습니다. 안산으로 향하는 길목에도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영상은 ATM CCTV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화질이 낮아 얼굴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사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이었다면 통신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오차가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김서연 씨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정오 이후 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추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민영의 선불폰 역시 가입자 정보가 없었고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DNA 수사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2년 당시엔 통합 DNA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습니다. 차량에서 확보한 지문과 서면은 있었지만 대조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용의자가 특정돼야만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수배 시스템도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몽타주는 인쇄돼 팩스로 전국 경찰서에 전달됐습니다. 수많은 수배 전단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안산 유흥가를 중심으로 민영을 추적했지만 확실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별명으로만 불리고 본명은 모르는 사람들, 하룻밤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도박장도 뒤졌습니다. 사채업자들도 탐문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없었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진수를 여러 차례 다시 불렀습니다. 혹시라도 더 기억나는 게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도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안산 일대 야산과 공터, 폐건물과 하천, 바다까지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수색견의 후각은 의미가 없었고 면적은 너무 넓었습니다. 결국 수색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2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우선 처리돼야 했습니다. 김서연 씨의 사건은 미제 사건 파일로 조용히 옮겨졌습니다. 담당 형사는 바뀌었고 수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혹시 전화가 오지 않을까?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2005년 재수사가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증인들의 기억은 흐려졌고 단서는 더 희미해졌습니다. 재수사는 다시 중단됐습니다. 2010년 디지털 시대가 열렸습니다. CCTV가 늘어나고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사건도 다시 검토됐습니다. 영상은 보정됐고 얼굴은 대조됐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전문가 재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범행은 치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전문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급했던 한 명의 아마추어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들은 계획이 아니라 즉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중전화도, 가명도, 룸미러 제거도 완벽한 계산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시신은 완벽하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운이 범인 편이었던 것입니다. 2020년 18년이 흘렀습니다. 김서연 씨의 남편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늙었습니다. 딸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김서연 씨 사건이 미제로 남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대의 한계, 범인의 익명성, 시신 미발견, 시간의 흐름, 그리고 우연입니다. 이 사건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 속에서는 멈춰 있지만 기다림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김서연 씨는 아직도 2002년 2월 어느 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객 만나고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그날의 말이죠. 18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이들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 기다림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